그러면 이제 한글 꽃 피우다 저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 학습 목표를 보면 한글의 창제 정신과 동기를 이해한다래요. 한글이 어떤 창제 정신을 바탕으로 했는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해보자는 거고,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밑에 다음 그림을 보고 한글이 창제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생각해보자래요. 지금 한자가 주르륵 주르륵 나와 있죠? 그 밑에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훈민, 금일, 물거학원, 이유, 휴희, 부모라고 써져 있죠. 얘를 해석하면 훈민, 오늘은 학원에 가지 말고 쉬고 놀아라, 엄마 아빠가 라는 뜻인데, 지금 훈민이 어때요?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몰라 이러는 것 같죠?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지금 생각 도우미를 보면 쪽지에 적혀있는 글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여러분은 알겠어요? 뜻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읽기도 쉽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만으로도 거의 모든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자로는 기본적인 표현만 하려고 해도 1000개가 넘는 글자를 알아야 한다고 해.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만약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한글이 창제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했을까? 각자 자유롭게 상상해보자 래요. 자, 밑에 우리 대신 얘네가 상상을 해줬어요. 한글은 24개 자모음만 알면 글자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다. 오늘날까지 한자를 계속 사용했다면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해서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 우리말을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 적어야 해서 전하려는 의미를 글로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맞는 말이죠? 그러면 소단원 미리 보기를 한번 봐봅시다. 이 작품의 제목은 뭐죠? 한글이 피어나는 자리죠. 자, 갈래는 동화예요, 동화. 이것도 꾸며 쓴 소설의 일종이죠. 이 작품은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 우리 선조들의 문자 생활과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 및 과정을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창작한 동화이다래요. 누가 이해하도록? 아이들을 이라고 나와있죠. 특히 1, 4장의 서술절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중심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입장을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였다라고 나오죠. 이러한 동화의 성격은 예화적이고 병렬적이에요. 이 작품은 훈민정음의 창제 및 반포 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을 1장부터 4장까지 각자 다른 예화를 들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한글이 피어나는 자리의 제재는 훈민정음이죠. 그쵸? 뭐 이미 제목에서부터 한글이 피어난대잖아요. 이 작품은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과정, 훈민정음에 대한 신하들의 반응, 훈민정음의 특성과 우수성 등 훈민정음을 중심 제재로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동화의 주제는 훈민정음의 창제 및 반포 과정이죠. 이 작품은 세종대왕의 세 글자의 창제를 결심하게 된 배경,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 훈민정음을 반대하는 최만리의 의견과 이에 대한 세종대왕의 반박, 훈민정음의 특성 및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세종대왕의 노력 등을 총 4장에 걸쳐 재미있는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위에 여기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지 잘 봅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우리 선조들의 문자 생활과 훈민정음의 창제 및 반포 과정을 이야기한 한편, 더 나아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우수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글을 쓴 작가는 정혜왕이고 동화 작가예요. 1994년 동화 갯땅새로 MBC 창작동화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라고 나와있죠. 주요 작품으로는 자린고비 일기, 박혁거세 등이 있다라고 나오네요. 자, 우리 배경 지식 한번 보고 갑시다. 훈민정음의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 훈민정음 이거의 문자체계의 명칭이고 훈민정음이죠. 그냥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 책 이름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를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 언해본이 있다라는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은 새로 창제된 글자를 반포하기 위해 만든 한문본 훈민정음을 말한대요. 그리고 예의, 해례, 정인지 서로 구성되어 있고, 예의는 세종의 어제서문, 예의, 세 글자의 음가, 종성법, 글자 운용법 등이 나와 있다는 거고요. 해례에는 제자, 초성, 중성, 합자, 용자,
뭐 단어의 표기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대요. 정인지서에선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 경위,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훈민정음 언해 보내면 뭐가 나와요? 세종이 죽은 후에 언해가 나오죠. 언해는 뭐예요? 한문을 한글로 풀었음이라는 거고, 이거 세종이 죽은 후에 언해한 것을 말한대요. 세례본의 어제 서문과 예의 부분만 한글로 풀이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인지서는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봐봅시다. 자, 우리 가기 전에 핵심 1, 2, 3번 보고 뭐를 파악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요. 1번,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 이해하기 왜 만들어졌는지. 2번, 훈민정음에 대해 논쟁 살펴보기 무슨 문제로 싸웠는지. 3번, 훈민정음의 특성과 우수성 파악하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면에서 우수한지 파악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1장부터 봅시다. 1장에는 뭐가 나온대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 겪는 어려움이 나온다고 합니다. 1장,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서 라고 나오고, 나는 박만득이라는 사람이고 세종대왕 시절 충정도 해미연의 새내기 관졸이래요. 관졸은 관과의 포졸이나 병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요. 1장의 서술자인 거예요. 나가 관졸인 거죠. 자, 가부터 봅시다. 나는 우리 해미 관아의 막내 관졸이다 래요. 서술자인 나에 대해 지금 소술하고 있는 거죠. 하루는 낯익은 얼굴 하나가 관아로 잡혀왔다. 나랑 한 동네에 사는 막새였다. 이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누군 거죠? 동무인 막새인 거죠. 아이고 왜들 이러십니까? 저는 아무 죄도 안 지었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사또나리 앞에 가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하면서 잡혀왔나 봐요. 관졸들은 막무가내로 막새를 끌고 갔다. 막새는 땀 흘려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착하고 정직한 농사꾼이다 하래요. 지금 여기에서 막새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착하고 정직하대요. 어릴 적부터 가까이 지낸 동물라서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죄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가 봐요. 그쵸? 그럼 막새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관아에 끌려왔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물음표로 끝내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관아에 끌려온 막새가 나와 있는 거죠. 자, 나를 보면 막새는 사또 앞에 넙죽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래요. 벌벌 떨고 있다는 걸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겁에 질린 막새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고, 곁에 서 있던 형방이 큰 소리로 사또에게 아뢰었다래요. 뭐라고 아랬나? 이 자는 산에 있는 나무를 멋대로 베다가 붙잡혔습니다. 부디 엄한 벌을 내려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이자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엔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막새가 관아에 끌려오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 거고, 이자와 같은 죄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멋대로 베다가 금지된 산에 들어가 함부로 나무를 베는 일이라고 나오는데, 이 금지된 산이라는 건 여기 뒤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자 사또께서 막새에게 물으셨다. 며칠 전 산길 어귀에 벌목 금지 팻말을 세워두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단 말이냐? 라고 했더니 막새는 자라처럼 목을 움츠린 채 겨우 대답했다. 그게 나무 판때기에 뭐라고 적혀있긴 했는데 소인이 까막눈인지라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래요. 자, 지금 벌목금지라는 게 나라의 명령이 한자를 통해 전달이 됐는데 지금 막새가 뭐라 그래요? 한자를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거죠. 얘가 일부러 막 진짜 나무 벌목금지라는데 그냥 막 벤 게 아니라요. 진짜 몰라서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막새는 백성들 대부분 그러하듯 한자를 몰랐다래요. 이게 당대의 현실이죠. 나라의 의사가 한자로 대부분 전달되었으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자를 몰랐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죄인 막새에게 작은 곤장 10대를 쳐서 돌려보내라. 그리고 각 마을의 사람들을 보내어 앞으로 관아의 허락 없이는 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널리 알려라. 그나마 사또가 좀 착한 사람이네요. 막새는 그나마 어진 사또를 만나 큰 할을 면하였다 라고도 나와 있죠. 하지만 다른 고을에서는 글을 모르는 백성이 얼떨결에 죄를 짓고 큰 벌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다래요. 지금 한자를 몰라 백성이 피해 입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글을 몰라서 죄를 짓게 되는 백성들의 현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교과서 날개 한번 보고 갑시다. 막새는 어떤 이유로 곤장을 맞았는가? 산 어귀의 팻말에 쓰인 벌목정정이라는 글을, 즉 한자를 읽지 못해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함부로 베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달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 같은 관존들은 까막눈이 아니다. 뭐 서술자인 나에 대한 소개죠.
한자를 웬만큼은 알아야 관절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쵸? 관리 시험이니까요. 하지만 나도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지라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딱한 사연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딱한 사연이 뭐예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 얼떨결에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는 거죠. 막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볼 때면 속이 무척 상한다. 래요. 막새처럼 억울한 사람들은 뭐예요? 글, 즉 한자를 몰라서 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이죠. 말을 하는데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을 못 읽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도 있으니까 래요. 억울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래요.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경상도 진주에서 한 노인이 죽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바로 그 아들이란지 뭔지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의 얘기가 나오나 봐요. 에이 설마요. 아무리 흉악한 놈이라도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라고 하죠. 흉악한이라는 건 성질이 악하고 모질다는 거죠. 진짜라니까. 한양에 다녀온 장사꾼한테서 내가 직접 들었다고. 그 사건 때문에 대궐이 발칵 뒤집힌 모양이야. 흉악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대궐, 즉 궁궐, 임금이 계신 곳이 뒤집어졌나 봐요. 그러고 보니 몇 해 전에도 어느 고을에선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맞아 크게 다친 사건이 있다고 했죠? 뭐 이랬더니 맞아. 그때 나라에서 그 불효자식에게 중형을 내렸지 아마? 중형은 아주 무서운 벌이에요. 무거운 벌. 어머니를 때리는 놈에 이번에 아버지를 죽이는 놈까지 나타났으니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원 이랬어요. 지금 다 불효자식이라는 건 뭐 여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설상가상이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원이라고 다가 끝났죠. 다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이 문제되는 상황이 나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음 라를 봅시다. 라에는 하루는 동료 관졸인 오대석이 마구간 옆 양지 바른 곳에 걸터 앉아 웬 책을 보고 있었다. 난 슬그머니 다가가 농담을 걸었다 래요. 지금 이 하루는부터 이야기가 정반되고 있는 거죠. 웬 책,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농사직설이죠.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보는가? 책 뚫어지겠네 그려 라고 했어요. 지금 그만큼 책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혹시 과거 시험이라도 준비하는 건가? 관졸 주제에 과거는 무슨 과거? 오대석이 빙긋이 웃으며 책을 보여주었다. 한자로 농사직설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래요. 나는 이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농사직설은 나이 들고 경험 많은 농부들의 이야기를 목가 만든 책이다 래요. 아, 아나봐요. 이런 책이래요. 이 책을 만들기 위하여 임금님께서 각 지방에 명을 내리셨다고 한다. 어떤 명인가? 농사일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서 올리라고 말이다 래요. 아하, 왜 올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법에 관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이죠. 작년 봄인가 어떤 사람이 오대석네 집에도 찾아와 대석이 할아버님께 똥거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것이다 래요. 대석이 할아버님은 나이 들고 경험 많은 농부고 똥거름은 똥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것, 이건 뭘 물어본 거예요? 농사일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물어본 거죠. 왜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책을 만들기 위해서죠.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똥째 만드는 방법이. 똥을 논 뒤에 부엌 아궁이에 나온 재와 섞어서 한 구석에 둔다.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꼬이지 않으니 일석이조다 래요. 자, 지금 일석이조라는 건 일거양득이란 사자성어와 같은 거겠죠.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가기 전에 날개 한번 봅시다. 농사직설은 어떻게 만들어진 책인가 했을 때 일시답안에 나이 들고 경험 많은 농부들의 이야기를 모아 엮어서 만들어진 책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저 읽어봅시다. 오대석은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속으로 은근히 빈정거리던 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야, 대단하군. 그래. 이 책을 자네 할아버지께 보여드리면 좋아하시겠는걸? 이래요. 은근히 빈정거린 이유가 뭐예요? 대석이 할아버님이 알려준 방법이 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빈정거렸던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놀랐다는 거죠. 이 책은 농사직설이고 하지만 뜻밖의 오대석의 목소리가 시무룩해졌다 래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실 텐데 시무룩해진 거죠? 보여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우리 할아버님은 한자를 전혀 모르시는데 래요. 아, 농사직설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나 봐요. 듣고 보니 그렇군. 어차피 농사 짓는 것은 농부들인데 농부들은 거의 까막눈이라 이 책을 봐도 그 뜻을 모를 테니 딱하구먼 이래요.
며칠 뒤 이 마을 저 마을 농부들이 관아 앞마당에 모였다래요. 이방 어른이 앞에 나서서 농사직서를 펼쳐드리고 하나씩 설명해줬다래요. 지금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농부들이 글을 몰라 농사직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농사직설은 실질적으로 농부들한테 도움이 돼야 하니까요. 농부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고개를 갸웃갸웃했다래요. 많은 내용을 듣고 기억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들으면 기억하기가 어렵죠. 생전 공부라고는 해본 적 없는 농부들이 그 많은 내용을 어찌 다 기억하겠는가라고 하고 끝이 났어요. 바가. 바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겪는 불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단축키하고 원자쌤의 1장 요약을 보면 단축키부터 보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현실은 어때요? 우선 막세의 경우야 오세석의 할아버지의 경우 두 가지가 있고 막세는 벌목 금지라고 적힌 편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관아에 끌려와 곤장을 맞은 거죠.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얼떨결에 죄를 짓게 되어 벌을 받았다는 거고 오대석의 할아버지는 어때요? 자신이 이야기한 똥거름 만드는 방법이 농사직설에 기록되어 있지만 한자를 몰라 책을 봐도 그 뜻을 몰랐다는 거죠. 농사직설은 한자로 편찬되었기에 정작 그 내용을 필요로 하는 농부들이 읽을 수 없었다는 거죠. 즉, 두 사례의 공통된 문제점이 뭐예요? 백성들이 글을, 즉 한자를 몰라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었다라는 거죠. 자, 완자쌤의 일장 요약을 보면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을 기록하는 문자로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어.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이 한자를 몰랐고 이로 인해 글을 이해할 수 없어서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었지. 만약 우리가 글을 모른다면 어떤 점들이 불편할지 생각해보면서 다음 내용을 계속 읽어보자 래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거 얼마나 글을 모르면 불편할지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2장 한번 봐봅시다. 2장은 백성을 가르치는 소리라고 나와 있고 나는 2장의 서술자, 즉 세종이에요. 세종대왕 태종의 셋째 아들이자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옆에 잘린 데에 2장에는 세 글자의 창제 배경과 과정이 나와 있다 라고 나와 있죠. 마부터 보면 나의 아버님이신 태종 임금께서는 셋째 아들, 즉 세종이죠. 나를 임금 자리에 앉히셨다래요. 아, 그랬구나. 그건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뜻이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래요. 왜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소한 도둑질과 탐함질은 물론이고 자식의 어미를 때리고 나아가 아비를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래요. 아, 사소한 도둑질과 싸움질은 어리석은 백성이 죄를 짓는 사례의 첫 번째인 거고 자식의 어미를 때리고 아비를 죽이는 끔찍한 일은 죄를 짓는 사례 두 번째일 거예요. 자, 지금 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짓는 죄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바를 보면 당장 신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래요. 왜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짓는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낸 거죠. 먼 옛날 중국의 요임금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니 무 백성이 임금을 본받아 온 나라가 평안하고 살기 좋았다 하오래요. 이것과 관련된 한자 성어는 태평성대가 있고 태평성대는 무슨 뜻이에요?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어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란 뜻이죠. 그런데 오늘날 조선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흉악한 일이 벌어졌으니 이는 모두 임금인 짐이 백성을 잘못 다스린 탓이오래요. 지금 여기엔 뭐가 나와 있어요? 세종의 자기 반성이 나와 있죠. 내가 잘 못해서 백성들이 이러는 거야. 이런 거죠. 흉악한 일이라는 건 자식의 어머니를 때리고 아버지를 죽이는 등의 일이고 짐이라는 건 임금이 자기를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예요. 사극을 좀 봤다면 몇 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 그래요? 전하,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천성이 악하고 사람도리로 못 배운 백성의 죄를 어찌 전하의 잘못으로 돌리려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천성은 본래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이고 원래 못됐다 라는 거죠. 아니요, 만약에 그 백성이 섬김의 예법인 상강을 알았다면 그토록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오래요. 아, 그래서 삼강행실도가 편찬됐나 봐요. 일찍이 백성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주지 못했으니 임금으로서의 허물이 참 크구려 라고 했는데 허물은 잘못이라는 거고요. 백성들에게 사물도리를 가르쳐준다는 게
삼강 행실도의 편찬 목적이겠죠. 이걸 가르쳐 주려는 게 신하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래요. 왜 지금 임금이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지편적 활자인 설순에게 일을 맡겼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충신, 효자, 연려 가운데 뛰어나게 본받을 만한 인물의 이야기를 뽑아서 책으로 만드시오래요.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삼강행식도의 내용과 구성이 나와 있는 거죠. 충신은 나라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거고 연려는 절개가 굳은 여자예요. 이왕이면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알기 쉽게 새 그림을 그려 넣으시오라고 했는데 이 문자는 한자인 거고 지금 백성들을 배려하는 걸 보면서 세종의 애민정신을 알 수 있는 거죠. 옆에 삼강 잠깐 보면요. 유교에서 윤리의 근본인의 세 가지 별이 군신 간의 도리를 말하는 군신위강, 부자 간의 도리를 말하는 부의자강, 부부 간의 도리를 말하는 부의부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였다래요. 나는 이 책을 조선 팔도의 관아와 향교에 나누어 주고 각 고을의 실력 있는 선비를 뽑아서 책 내용을 백성들에게 널리 가르치게 하였다래죠. 이 책이란 건 뭐 삼강행실도겠죠, 당연히. 향교는 고려 조선 시대에 있던 주변의 문묘와 그에 솔직한 관립 학교예요. 그냥 학교예요, 학교. 가르치게 했는데 삼강행실도 내용이 백성들 사이에 두루 퍼져서 장차 고을마다 충신과 효자, 연려, 무리지어 나오길 바랬다래요. 삼강행실도의 편찬 목적이 하나 더 나온 거죠. 여러 사람이 뭐 충신, 효자, 연려가 되길 바란 거죠. 하지만 그런 나의 바람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래요. 왜지? 삼강행식도를 고을에마다 내려보낸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죄를 짓는 백성들이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 것이었다래요. 계속 백성들은 죄를 짓나 봐요. 왜 그래? 자,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삼강행실도의 편찬 배경과 목적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지금 교과서 날개를 보면 삼강행실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했는데 여기에 답안은 본받을 만한 인물의 이야기를 뽑아 만든 책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바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에는 전체적으로 삼강행실도의 편찬 배경과 목적이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사를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중전, 즉 소원왕후의 처소에 들러 속내를 태워놓았다래요. 처소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고 학자와 화가들이 공들여 만든 삼강행실도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상하는구려래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흉악한 죄를 짓는 백성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저나 글을 모르는 백성이 그림만 보고서 책에 담긴 내용을 다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래요. 삼강행실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죠. 그림만 보고 어떻게 내용을 다 알아요?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을 관리들이 백성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삼강행실도를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죠. 지금은 학교에서만 가르치는데 이땐 학교 다니는 사람이 적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삼강행실도의 교육의 현실적 한계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는 뭐가 관련 한자성어를 찾는다고 하면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라는 거고요. 내 생각도 그렇다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리 애써 책을 펴낸들 까만 눈인 백성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소. 그러니까 글 못 읽으면 소용이 없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 백성에게 알릴 것이 있어서 방을 써붙여도 한자를 모르는 저들은 전혀 읽을 수 없다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소?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삶이 나와 있는 거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을 한 번 읽지도 못하지요는 한글 창제 이전의 일반 백성들의 운명이죠.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 억울히 당하는 경우는 일장의 막세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사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삼강행실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종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단축키 보고 갑시다. 단축키 보고 세종의 선택을 보기 전에
3강 행실도의 편찬 배경과 목적은 편찬 배경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일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이 짓는 죄가 점점 심각해졌다는데 편찬 배경이 있는 거고 이러한 배경을 통해 편찬 목적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섬김의 예법인 3강을 통해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요?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자 함이라는 거고 그리고 충신과 효자, 연려가 무리지어 나오기를 바라는 거가 있었겠죠. 이러한 삼강 행실돈의 보급은 어떻게 돼요? 관아와 향교에 나눠주고 각 고을에 실력 있는 선비들을 뽑아 책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죠. 근데 이게 효과를 못 거뒀어요. 왜 그런 거예요? 글을 모르는 백성이 그림만 보고서 책에 담긴 내용을 다 헤아리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고을 관리들이 백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가르쳐줄 수도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알을 한번 보면 어리석은 백성이 문자를 깨우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만 된다면 백성의 삶이 크게 달라질 텐데래요. 진정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세종이 고민하고 있죠. 우리의 조선말은 중국말과 다르다래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 글자인 한자를 빌려 쓰고 있다. 말이 다른데 어떻게 글이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오랜 고민 끝에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래요.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글자가 필요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말이 다르니까 글도 새로 있어야지 이런 거죠. 말이 다른데 어떻게 글을 같을 수 있단 말인가? 래요. 말이 다르면 글도 달라야 한다를 서리법으로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조선 사람에게는 조선 글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큰 깨달음의 내용이겠죠. 여기서 얻은 백성들이 쉽게 말고 쓸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래요. 우리 글자를 만드는 목적이자 이유예요. 여기에서 또 한 번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에 아에는 우리 글자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끝이 났네요. 자, 자를 보면 나는 새 문자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았다래요. 힘드셨겠어요. 중국이나 일본에 다녀오는 신하가 있으면 그곳에 언어책을 구해오라고 신신당부했다래요. 그들이 구해오는 책, 중국과 일본의 언어학 책이겠죠? 을 꼼꼼히 읽고 또 읽었다. 래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점점 많아졌다. 래요. 지금 여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이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먼저 우리 조선의 말은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래요. 첫소리는 초성, 가운데소리는 중성, 끝소리는 종성이죠. 해가 저물어 깜깜해진 상태를 밤이라 하는데 이 소리는 첫소리인 비읍과 가운데 소리인 아와 끝소리인 미음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다래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이제 가운데 글자를 만들 차례이다. 중국의 한자처럼 생김새도 복잡하고 글자 수도 많아서는 어리석은 백성에게 배우라고 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래요. 지금 여기 한자의 단점이 나온 거죠. 한자가 글자 수가 적고 덜 복잡하게 생겼으면 우리나라 지금 한자 쓰고 있었겠죠? 모양이 단순하면서도 글자 수가 적어야만 한다라고 우리 글자가 만들어질 방향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우리 글자를 만들기 위한 세종대왕님의 노력이 나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교과서 날개 한번 봅시다. 세종대왕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예시 답안을 보면 중국이나 일본의 언어학 책을 구해 공부하면 조선의 말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모양이 단순하면서도 글자 수가 적은 문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였다라고 여기 있는 걸 요약해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단축키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단축키 보면 우리 글자를 만들기 위한 세종대왕의 노력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잘 알아둬야겠죠? 우리 글자의 필요성은 백성들이 문자를 깨우친다면 그들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임. 그쵸?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름. 그쵸? 연구와 공부는 중국이나 일본의 언어학책을 구해서 꼼꼼히 읽고 또 읽음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말이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글자의 창제 방향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모양이 단순하면서 글자 수가 적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차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이 쓰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바꾸어 놓은 것이 글이다 라고 나와 있죠.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다시 말이 된다 라고 여기
뭐가 나온 거예요? 말과 글의 관계가 나온 거죠. 말이 글이 되고 글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음기관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 수 없을까? 라고 세종대왕이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온갖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목, 혀, 입술이죠. 자, 지금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음기관이 뭐라는 거예요? 목, 혀, 입술이라는 거죠. 혀를 어떻게 움직이고 입술 모양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실로 다양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 의학책을 공부하고 어휘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람의 발음기관에 대하여 익혀나갔다. 그랬죠. 지금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 위한 세종이 기울인 노력이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언어학책뿐만 아니라 의학도 공부를 했단 거죠. 그런 다음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떠올리면서 글자 모양을 하나하나 만들어냈다. 래요. 여기에 뭐가 나온 거예요? 자음의 제자 원리가 나온 거죠. 그쵸?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라 글자 모양을 만든 거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것이 자음 17자다 래요. 여기 기역, 키역, 여린, 히읗, 니은, 디귿, 티귿, 미음, 비읍, 피읍, 시옷, 지읒, 티, 치읒, 이응. 이것도 여린, 히읗이고 얘는 다른 거고요. 그리고 히읗이고 리을이고 이건 반치음이죠. 다음에는 모음을 만들 차례다. 나는 먼저 하늘, 땅, 사람을 가리키는 기호를 하나씩 만들었다 래요. 이것이 모음의 기본 글자인 아래야, 이이다. 그래요. 여기 지금 모음의 제자 원리도 나오는 거죠. 하늘, 땅, 사람에 가리키는 기호를 통해서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를 바탕으로 삼아 모두 11자의 모음을 완성했다라죠. 11자의 모음 뭐 있대요? 아래야, 이, 우, 아, 우, 요, 야, 유, 여. 지금 모음은 우리랑 지금 비슷하네요. 지금 차이는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세 문자의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가 나와 있는 거죠. 칼을 보면 세 문자의 이름은 훈민정음으로 지었다 래요. 이거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래요. 지금 훈민정음의 뜻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집현전에서 똑똑한 학자들을 골라 세 문자를 익히게 해야겠다. 그런 다음 그들과 더불어 훈민정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을 해볼 생각이다 래요. 새 문자를 처음 보는 사람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만들고 한문으로 된 책들을 훈민정음으로 번역도 해보고 훈민정음을 가지고 글도 지어보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1번, 2번, 3번 즉 실험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야만 훈민정음을 여러 신하와 백성들 앞에 널리 펴뜨릴 수 있을 테니까 하고 카가 끝나는데 카에는 그러니까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새 문자의 이름과 그리고 이름의 뜻 그리고 보급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타 보면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걱정이다. 백성들이야 훈민정음을 크게 반길 게 틀림없지만 고리타분한 신하들이 문제이다 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왜 크게 반길 거예요? 배우기 쉬운 글자라서 그런 거죠. 근데 고리타분한 신하들은 뭐예요? 하는 짓이나 성미, 분위기 따위가 새롭지 못하고 답답하다는 거죠. 새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면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할 텐데 그들은 어떻게 설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래요. 지금 타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신하들의 반응에 대한 염려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급해야 되는데 백성은 좋아할 텐데 신하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단축키랑 원자쌤의 2장 요약 한번 봅시다. 단축키부터 보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는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가 따로따로인데 우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17자라고 나와 있고 모음은 하늘, 아래야, 땅, 사람, 이의 형상을 본떠 만든 11자가 있다라는 거죠. 훈민정음의 보급은 어떻게 되냐를 보면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이고 보급 계획은 어떻게 돼요?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고 한문으로 된 책들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훈민정음으로 글을 짓도록 했다라는 거죠. 원자쌤의 2장 요약을 보면 세종대왕은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삼강의 도리를 배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래요.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새 글자를 창제하기로 마음먹고 언어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을 완성하지래요. 당시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3장에서 신하의 입장과 그에 대한 세종대왕의 반박을 살펴보자 라고 원자쌤이 2장을 요약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3장 다시 한번 봐봅시다. 3장에는 저나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가 제목이에요. 뭐 반대하는 내용인가 봐요. 그리고 옆에 잘린 부분에 3장 뭐라고 나와 있죠?
훈민정음을 반대하는 최만리의 의견과 이에 대한 세종대왕의 반박이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나는 누구래요? 최만리고 집현전의 부제학이래요. 3장의 서술자인가 신하인 거죠. 8을 보면 임금께서 조선의 문자를 따로 만드셨다. 새 문자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지었다지만 신하들은 그냥 언문이라고 불렀다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조선의 문자는 훈민정음인데 왜 언문이라고 불러요? 한글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거죠. 낮게 본 거죠. 내 눈에는 문자라고 하기엔 너무 엉성하고 단순해 보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눈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눈이 아니라 견해 생각이란 거예요. 문자라고 하기엔 너무 엉성하고 단순해 보였대요. 왜요? 한자 중심적인 사고 때문이죠. 한자보다 한글이 훨씬 쉽고 좋은데 이렇게 생각한 건 한문을 너무 중요시했다는 거죠. 하루는 집현전 학자인 정창손이 내게로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래요. 날이 임금께서 집현전의 몇몇 학자를 불러 운해라는 책을 언문으로 번역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래요. 전하께서 드디어 그 우스꽝스러운 문자 노름에 우리 집현전을 끌어들이실 모양이군 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훈민정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벌써 이 집현전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선 이번 지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래요. 자, 우리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날개 한번 볼게요. 신하들이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예요? 문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엉성하고 단순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옆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명색이 집현전 부제학인 내가 결코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래요.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창손에게 은밀히 일렀다. 내가 임금께 상소문을 올릴 터이니 자네는 새 문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보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래요. 부제학 나리께서 앞장을 서신다면 다른 학자가 많을 것입니다 래요. 나는 훈민정음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이 기록했다래요. 이게 상소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신하들의 이름을 적어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렸다래요. 며칠 뒤 임금께서 나를 찾으신다는 소식이 들렸다래요. 나는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라고 말을 하고 파가 끝이 났죠. 그러니까 지금 파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린 최만리의 모습이 나오고 끝이 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을 한번 봐봅시다. 자, 보면 전하 우리 조선이 1000년 이상 내려온 한자를 버리고 따로 문자를 만들어 쓴다면 중국의 황제가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래요. 만약 이를 빌미로 황제 앞에서 우리 조선을 헐뜯기라도 한다면 정치나 우리나라에 큰 화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래요. 지금 최만리의 첫 번째 주장은 뭐예요? 한자를 버리고 따로 문자를 만들었으면 우리나라에 큰 화가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중국의 황제가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보면 당시 정통 사대주의자들의 정치적 입장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그대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짐이 조선의 문자를 만들었다 해서 한자를 버리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죠. 세종이 반박을 한 거죠. 한자를 버리려는 것은 아님이라고. 하오나 저나 몽골이나 여진, 일본 같은 오랑캐들이나 중국을 따르지 않고 제 나름의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래요. 전하께서는 어찌 스스로 문자를 만들어 중국과 멀어지고 오랑캐를 닮으려 하시옵니까? 래요. 지금 최만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를 따로 만들어 쓰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다. 안 되는 짓이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세종이 좀 화내죠. 오랑캐를 닮다니 말이 지나치구나 래요. 훈민정음은 조선 백성이 이해하기 쉬운 새 문자일 뿐이다 라고 하죠. 세종대왕이 뭐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조선 백성을 위한 새 문자일 뿐이지 오랑캐가 되려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 옆에 교과서 날개 보고 갑시다. 문자를 만들어 중국과 멀어지고 오랑캐를 닮으려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다? 몽골, 여진, 일본 같은 오랑캐들이나 중국 글자를 쓰지 않고 자기 나라 글자를 쓰므로 우리가 우리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과 같은 문명국에서 멀어지고 오랑캐가 되는 행위라는 의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나도 이미 언문을 살펴본 적이 있기에 그것이 쉬운 문자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었다래요. 훈민정음의 장점인 거죠. 쉬운 문자라는 거.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한자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을 임금께서는 모르시는 듯 했다래요. 바로 그 점은 뭐예요? 쉬운 문자라는 점인 거죠.
전하의 뜻대로 언문이 널리 쓰이면 일반 백성뿐 아니라 젊은 선비들까지 어려운 한자를 버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쉬운 언문만 쫓을 것입니다. 래요. 그렇게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는 조선의 한자를 아는 이들이 줄어들고 마침내는 이 땅에서 한자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최만리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쉬운 언문이 널리 쓰이면 백성들뿐 아니라 선비들까지 한자를 쓰지 않게 되어 한자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세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지나친 걱정일세 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한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나친 걱정은 기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고 또는 그런 걱정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일찍이 신라 때부터 우리말과 어울리는 이두를 써오지 않았던가래요. 이두는 뭐예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이에요. 옛날에도 이런 게 있긴 있었대요. 태종임금 시절에도 이두를 가지고 중국의 법률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일이 있었다래요. 그 덕에 백성들이 어려운 법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 우리가 이토록 오래 이두를 써왔지만 한자는 입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래요. 세종이 뭐라고 반박해요? 오래 이두를 써왔지만 한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죠. 곧이어 임금께서는 나에 대한 개인적인 서운함도 내비치셨다래요. 뭔가 서운했나봐요. 설총이 만든 이두나 짐이 만든 정음이나 그 본뜻은 백성을 편안케 하는데 있지 않은가래요. 아, 짐이 만든 이 정음은 훈민정음이에요? 본뜻은 백성을 편안케 하는데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두와 정음을 만든 공통된 목적이죠. 백성이 조금 더 글을 편안하게 썼으면 해서인 거죠. 그런데 이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으면서 정음만 물고 늘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설총은 옳다 하면서 그대의 임금인 짐은 틀렸다고 하니 도대체 그대는 누구의 신하인가? 라고 했어요. 지금 세종이 최만리에게 서운함을 느낀 이유가 나와있죠? 설총은 옳다 하면서 그대의 임금인 나는 틀렸다고 하니까 서운하다라는 거죠. 전하 노여하지 마시고 들어주소서. 전하께서는 앞으로 언문을 관리 뽑는 시험 과목에도 넣을 계획을 세우셨다 들었습니다. 래요. 만약 정음만 익히고도 관리가 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굳이 어려운 한자를 힘들여 공부하겠습니까? 래요. 이는 장차 조선이 문명의 나라에서 야만의 나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래요. 문명은 한자를 사용하는 중화 문화권인 거고 야만의 나라는 오랑캐, 아까 그 여진이나 일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최만리가 네 번째 주장을 뭐라고 펼치고 있는 거예요? 관리들이 쉬운 언문으로만 출세를 하면 조선은 어떤 나라? 야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재학, 그대가 운서를 아는가? 라고 했어요. 사성칠음의 자모가 몇이나 되는지 아는가? 래요. 자모는 자음과 모음이에요. 사성칠음이라는 건 밑에 쭉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사성은 훈민정음에서 중세국어의 성조, 즉 평성, 상성, 기성 뭐 이런 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왼쪽 끝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거고 칠음은 중국 수나라 육법원의 광운 16.5지도와 명나라 태조 명으로 이륙된 홍무정운 31자 모지도에 나타난 성음의 분류래요. 음의 발성 위치에 따라 나눈 거죠. 아음, 설, 순, 치, 후, 반치, 반설 뭐 이렇게 7가지를 이른대요. 그거 아냐? 너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업무는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할 뿐이다. 뿐 아니라 중국의 한자음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네 래죠. 세종이 뭐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세문자는 한자음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한자에 도움을 주네요. 그대는 운서도 잘 모르면서 어찌 무턱대고 업문을 반대하는가? 만일 지금 짐이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장차 어느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라고 하죠. 임금께서는 말과 글에 대하여 나보다 훨씬 깊게 지식을 갖고 계셨다. 그 부분에 대해 나는 한마디도 말대꾸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임금에게는 그러니까 언어학적 지식이 풍부했던 거고 최만리가 세종의 말에 수긍을 했다는 거죠. 지금 보면 거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최만리와 세종의 논쟁이 나와 있는 거죠. 단축키를 보면 최만리와 세종의 논쟁 첫 번째는 최만리와의 주장은 뭐예요? 한자를 버리고 따로 문자를 만들었으면 중국으로부터 큰 화가 미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세종대왕이 뭐라고 반박해요? 한자를 버리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하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뭐예요? 따로 문자를 만들어 쓰는 것은 중국과 멀어지고 오랑캐를 닮아가려는 짓이다 라고 했더니 세종이 뭐라 그래요? 조선 백성을 위한 새 문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최만리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주장해요? 언문이 널리 쓰이면 선비들까지 어려운 한자를 버려 마침내 한자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에 대해 세종대왕은 뭐라 그래요? 오랫동안 이두를 써왔지만 한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라고 반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만리가 관리들이 쉬운 언문으로 출세하면 조선은 야만의 나라가 될 것이다 했더니 세종이 뭐라 그래요? 새 문자는 한자음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야만의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거를 보면 임금께서는 내친김에 언문의 필요성을 더 주장하셨다래요. 아주 화끈해요. 죄를 지은 자가 관아에 끌려오면 그들이 지은 죄를 문서로 만드는데 거기에 적힌 글자는 모두 한자 아니면 이두일세래요. 글을 모르는 백성이 그 문서를 보고서도 내용을 알 길이 없네래요. 문제네요, 문제 이거. 따라서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억울하게 덮어쓰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이야 래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잦았다는 거죠. 만약 백성에게 언문을 널리 가르치고 문서 또한 언문으로 기록하게 한다면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래요. 이런 잘못은 그러니까 뭐죠? 글을 몰라 백성들이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세종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언문을 사용하면 백성이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최만리는 뭐예요? 소신의 생각은 다릅니다 래요. 백성이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것은 그를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관리들 탓이 큽니다 래요. 최만리가 뭐라고 반박해요? 백성들의 억울함은 관리의 잘못에서 기인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지만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래요. 백성이 글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관리들이 죄 없는 백성을 고문하여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 계속 죄 짓게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종이 그럼 그대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이대로 내버려두자는 말인가? 그를 가르쳐 저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임금과 벼슬아치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닌가? 라고 하죠. 세종이 뭐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조그만 억울함이라도 줄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께서 발끝마다 내세우는 건 바로 백성이었다래요. 어리석고 불쌍한 백성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게 임금의 뜻이었다라고 나오죠. 여기에 뭐가 나와요? 세종의 애민정신이 한 번 더 나오죠. 하지만 그 방법이 꼭 새 문자여야만 하는가 라고 나오는데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훈민정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세종의 모습이 나온 거죠. 자, 단축키를 보면 최만리와 세종대왕의 논쟁이 나오는데 세종대왕의 주장은 뭐예요? 언문을 사용하면 글을 몰라 백성들이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고, 최만리의 반박은 뭐예요? 백성들이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것은 그를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관리들의 탓이 더 크다는 거죠. 세종대왕은 여기에 대해 다시 반박해요. 뭐라고 반박해요? 임금과 벼슬아치들은 백성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은 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문제점이 있어요. 글을 몰라 백성들이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일이 잦으니까 글을 가르치면 백성들의 억울함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나오는 거죠. 어리석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서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는 거죠. 자, 밑에 완자쌤의 3장 요약 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자 신하들이 이에 대해 상소문을 쓰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새 문자를 반대했지 래요. 그러나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최만리 같은 신하들의 의견에 반박했어 래요. 결국 세종대왕의 해박한 언어학적 지식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 신하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해래요. 결국 세종이 이겼네요. 중국과 그 문자, 즉 한자에 대한 사대주의가 뿌리 깊었던 당시에 이에 맞선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 라고 나오고 끝이 났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4장을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끝마쳐 봅시다. 자, 그럼 4장을 보면 4장의 제목은 뭐예요? 이보다 더 쉬운 글자는 없다래요. 이 쉬운 글자라는 건 뭐죠? 훈민정음의 특성이자 장점이라고 앞에서부터 나왔었죠. 자, 4장의 서술자는 나인데 여기에서는 정인지, 집현전의 대제학이죠. 대제학은 신하 중에 한 명이에요. 훈민정음 해례의 대표 저자였고 우리 아까 앞에서 훈민정음 해례에서 인지에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다라는 거 우리 봤었어요.
그리고 옆에 뭐가 나와있죠? 훈민정음의 특성과 우수성이 사장에 나와있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너를 한번 봅시다. 임금께서 만드신 세 문자는 참으로 신기하면서 놀라운 문자이다 래요. 아까 최만리는 이상하다고 했는데 지금 최만리와 달리 뭐라고 얘기해요? 훈민정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임을 드러내고 있죠. 언젠가 한 젊은 관리가 내게 물었다 래요. 대제학 날이 지금껏 우리는 한자만 쓰면서도 잘 살아왔는데 언문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까? 래요. 그랬던 그 젊은 관리도 어쩌면 속으로 최만리를 따르는 자인지도 모른다 래요. 최만리를 따르는 건 누구예요? 훈민정음을 반대하는 신하들인 거죠. 나는 대답 대신 이렇게 되물었다 래요. 새벽에 수탉이 울 때 어떤 소리로 우는가? 그야 꽃기호하고 울지요 래요. 거센 바람이 귓가를 스칠 땐 어떤 소리가 나는가? 라고 했더니 그야 쌩쌩하고 지나치지요 라고 했고, 자 그러면 그 소리들을 한자로 한번 적어보게나 라고 했더니 젊은 관리는 고개를 갸우뚱만 할 뿐 한 글자도 적지 못했다 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자로는 소리를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것 보게 이처럼 한자는 우리말과 맞지 않아 래요. 즉 우리 글자가 필요한 이유죠. 중국 글자인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일은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끼워서 쓰는 것처럼 영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일세. 그러니까 모나다는 건 사물의 모습 따위가 둥글지 않다는 거고, 임금께서 지으신 훈민정음이야말로 우리의 조선말과 딱 맞아 떨어지는 문자라네 래요. 지금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건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비와 바람 소리, 닭의 울음과 개 짖는 소리까지 그대로 적을 수 있으니 말일세 라고 하면서 훈민정음의 특성 첫 번째가 나오죠. 대부분의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제야 젊은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래요. 수긍을 했다는 거죠. 훈민정음은 참으로 배우기 쉬운 문자이다. 슬기로운 이라면 하루아침에 깨칠 것이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만 열심히 배우면 좋게 쓸 수 있다 래요. 지금 여기 훈민정음의 특성이 너에 나온 거죠. 그리고 날개 한번 봅시다.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끼워 쓰는 것처럼 영 어울리지 않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걸 보면 중국의 글자인 한자로는 우리말을 딱 맞게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덜을 보면 그 일이 얼마 뒤 임금께서 안지, 권제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을 부르셨다 래요. 짐의 할아버님이신 태조대왕께서 조선을 세우신 지 어느덧 50년이 지났소. 하지만 일부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도 고려시대를 그리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오래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짐의 조상님 6분의 업적을 시로 지어 올리시오래요. 이 조상님의 6분의 업적은요. 용비어천가의 내용이고요. 글은 반드시 훈민정음으로 써야 하고 라고 해서 용비어천가의 도후가 나오고요. 지금 여기에 용비어천가의 창작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직까지는 용비어천가라는 제목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을 테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전에서 물러나온 뒤 권제대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래요. 아니 시를 짓는 건 좋은데 왜 굳이 훈민정음으로 쓰라 하시는지? 라고 했더니 안지대감도 맞장구를 쳤대요. 그러게 말이요. 우리 한문으로 짓는 것이 편한데? 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한자에 능통한 신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내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래요.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직도 신하들이나 궐 밖의 양반들 가운데는 임금이 만든 언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래요. 그쵸? 아무리 언문으로 쓰는 글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조상들께서 이 나라 조선을 세운 내용을 담는다면 함부로 헐뜯지 못할 게 아닙니까? 래요. 여기에 세종이 훈민정음으로 조상들의 업적에 관한 시를 짓게 한 의도가 나오네요. 듣고 보니 과연 그렇구려. 이런 걸 바로 일석이조라 하나요? 라고 나와있는데 일석이조 우리 아까 얘와 같은 거 일거양득 봤고요. 일석이조는 돌 한 개를 던져 2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동시에 2가지 이득을 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세 사람은 안지, 권제, 정인지죠? 여러 달에 걸쳐 자료를 찾아 조사해가며 시를 지었다 하래요. 임금의 조상 6분을 6마리 용에 비유하여 이 나라 조선이 세워진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었다 하래요. 지금 조선 건국이 정당했다라는 걸 나타내죠. 하늘의 뜻이니까 당연히 정당하지 이런 거예요. 다 쓰고 나니 125장이었다 하래요. 훈민정음으로 만든 첫 문학작품인 셈이었다라고 나와있고 이게 지금 용비어천가의 문학사적 의의겠죠? 우리가 지은 시를 임금께 바치니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는 크게 기뻐하셨다 래요.
오호, 짐의 조상을 용에 비유하셨구려. 이 책의 제목을 용이 날아올라 하늘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용비어천가라 짓겠소라고 했어. 아, 드디어 제목이 나오네요. 제목 용비어천가의 뜻도 나오죠? 용이 날아 하늘을 다스린다. 그쵸? 훈민정음을 만든 지 불과 1년 남짓이거늘 이토록 훌륭한 문장을 지어 올리다니 그대의才수가 참으로 놀랍소. 특히 이 대목은 문장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담긴 뜻도 깊구려래요. 이 대목이라는 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용비어천가의 둘째 장이고 그러면서 손수 용비어천가의 둘째 장을 읊어 보이셨다래요. 뭐라고 읽는지 한번 봅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나무에 흔들리지 않으니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도다래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으니 냇물이 되어 바닷가에 가도다래요. 뿌리 깊은 나무나 샘이 깊은 물은 기초가 튼튼하고 유서 깊은 나라를 뜻하는 거고요. 그쵸? 세모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바람은 내우외환이란 거고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시련이죠. 시련. 꽃이 바람에 아름답고 열매가 많도다는 문화가 융성하고 결실이 많다는 거고요. 꽃은 문화를 뜻하고 열매는 결실이겠죠? 이거 지금 대꾸법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 냇물이 되어 바다에 가도다는 영원히 발전하고 변형할 것이다 라는 거죠. 대꾸법은 이렇게 구조가 비슷한 걸 얘기하고 얘 지금 뭐뭐 뿌리 깊은 나무는 얘는 샘이 깊은 물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가뭄에도 그치지 않으니 이런데 다 똑같죠? 뭐뭐 하도다 뭐뭐 하도다 이런 거. 지금 특징 보면 순수한 우리말을 구사하고 있고요. 상징적인 어휘 사용하고 있고 그쵸? 다 비유하고 있는 거죠. 상징하고 있는 거고 중국의 고사가 인용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이 고전시가를 몇 개 보셨으면 무조건 거의 100이면 100 중국 고사가 인용되는 걸 봤을 텐데 여긴 지금 중국 고사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밑에 보면 오른쪽 내강에게 일러 박연을 불러오라고 하셨다래요. 내관은 조선시대 내시부에 속하여 임금의 시중을 들거나 숙직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난자이고요. 얼마 뒤 박연이 들자 그에게 명을 내리셨다래요. 박연에게 무슨 명을 내렸을까요? 그대는 용비어천가에 가락을 붙여 음악을 만들게 래요. 그 음악을 앞으로 궁궐잔치 때 연주할 것이네래요. 오, 대박. 신기하네요. 지금 이 용비어천가에 가락을 붙인 음악은 여민락이고요. 나중에 박연이 만든 음악을 들어보니 참으로 평온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들었다래요. 임금께서는 박연이 만든 음악에 여민락이라는 제목을 내리셨는데 이는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한다는 아름다운 뜻이었다래요. 여민락의 뜻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용비어천가의 창작 배경과 내용이 나왔고 자 여기 날개 한번 봅시다. 용비어천가와 여민락은 각각 무슨 뜻인가 했더니 용비어천가는 용이 날아올라 하늘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여민락은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한다는 뜻이라는 게 다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러 한번 봐봅시다. 한편 임금께서 나를 비롯한 집현전의 몇몇 학자들에게 큰일을 맡기셨다래요. 이 큰일은 뒤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훈민정음 해례 편찬이고요. 훈민정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보기를 들어가면서 풀이하라는 말씀이셨다래요.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의 내용과 편찬 방향이 나와 있는 거죠. 이 책을 만드는 일에는 내가 책임을 맡고 최양, 박백년, 신숙주, 성상문, 강희안, 이계, 이선 이렇게 7사람이 참여했다래요. 지금 여기 그냥 훈민정음 해례의 편찬자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신숙주와 성상문은 중국에 여러 번 다녀왔다래요. 두 사람은 언어학자에게 물어 중국에서 쓰는 한자의 정확한 음을 조사해 왔고요. 훈민정음을 처음 보게 될 사람들에게 각각의 닷소리와 홀소리를 어떤 발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려면 한자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래요. 닷소리는요 자음이고요. 홀소리는요 모음이라고 밑에 써놓읍시다. 이거는 혹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라면서 예를 한번 들어주네요. 기억은 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니은은 나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이런 식으로 다 써줬다는 건데 이걸 위해서 중국에서 쓰는 한자의 정확한 음을 조사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훈민정음과 한자는 맞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잠시만요. 넘어가 버렸네. 서로 돕는 관계인 셈이다 래요. 그런데도 채말리 무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무리한테 덮어놓고 훈민정음을 반대하니 참 딱한 일이다 라고 했죠.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서로 돕는 관계인 이유가 뭐예요? 한자를 빌려 자음과 모음의 발음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금의 뜻을 받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한 끝에 라는 건 뭐 불철주야 연구를 했단 거죠.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3년 후인 1446년 음력 9월에 훈민정음 해례를 완성했다래요. 보기를 들어 풀이했다라는 게 해례의 뜻이고 책의 머리글은 임금께서 손수 지어주었다래요. 지금 교과서 날개 보고 가면 훈민정음 해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책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역할이래요? 새 문자인 훈민정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풀이한 책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을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끝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일이 많다.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안하게 쓰길 바랄 뿐이다 라고 나오죠. 지금 언어와 문자의 불일치하는 거에 대해 나왔고 그래서 한글 만들었다라는 자주정식 나와 있고요. 여기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 못 말한다. 문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나오고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만들었다라는 거 애민정신 백성 사랑하는 거 나오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 나오고요. 새로 28글자 만들었다라는 건 창조정신을 볼 수 있어요. 왜 28글자? 자음 17개, 모음 11개이고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안하게 쓰길 바랄 뿐이다에는 실용정신이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러에는 뭐가 나와 있던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의 편찬 과정과 내용이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뭐를 보면 임금께서는 훈민정음 해례를 전국의 관아와 향교에 나누어주고 백성에게 널리 가르치라고 당부하셨다 하래요.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을 빨리 퍼뜨리기 위한 노력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2달 뒤에는 업문청을 만들라고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노력 2번째가 나오죠. 이름 그대로 업문만을 연구하는 관청이다래요. 업문청의 기능이죠. 곧이어 이런 명령도 내리셨다. 앞으로는 낮은 벼슬의 관리를 뽑을 때 훈민정음 해례로 먼저 시험을 치게 하시오. 거기에 합격해야만 다른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오 라고 했어요. 지금 관리 뽑을 때도 한글 보나 봐요. 3번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날개 한번 보면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빨리 전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훈민정음 해례를 전국 관아와 향교에 나누어 주고 백성들에게 널리 가르치라고 당부했죠. 그쵸? 그 다음에 업문만을 연구하는 관청인 업문청을 설치했죠. 그 다음에 낮은 벼슬의 관리를 뽑을 때 훈민정음 해례로 먼저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봐봅시다. 이 모든 것이 훈민정음을 좀 더 빨리 퍼뜨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래요. 이제는 어떤 신하도 임금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으리라. 그로부터 얼마 뒤 지편전학자 최양이 임금께 불려갔다 하래요. 임금을 뵙고 나온 그가 말했다. 대감 전하께서 조선의 한자음을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하래요. 한자음을 바로잡더니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조선에서는 한자를 읽는 발음이 지방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러우니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 표준 발음을 만들라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동국정운의 편찬 배경이 나온 거죠. 그것은 뭐예요? 조선의 한자 발음이죠. 우리 조선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군 그래 라는 거죠. 한자와 한글이 공존하는 조선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전하께서는 한자음을 가르치는 풀이글 모두 업문으로 적으라 하셨습니다 래요. 지금 동국정운의 특징이 나온 거고요. 그야 당연한 말씀이지. 훈민정음이라면 어떤 발음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으니 말일세 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한 번 훈민정음의 장점이 나오는 거죠. 밑에 쭉 보면 이번 일은 최양, 박백령, 신숙주를 비롯한 9명의 젊은 학자들이 맡았다래요. 이들이 공들여 완성한 책이 바로 동국정운이다래요. 동국은 중국에 비해 동쪽에 있는 나라, 곧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고요. 이 책이 세상에 나온 뒤에야 비로소 조선에서 쓰이는 한자에 우리말 발음을 빠짐없이 붙일 수 있게 되었다래요. 지금 동국정운의 의의가 나오네요. 나중에 동국정운은 높은 벼슬의 관리를 뽑는 과거 시험에도 쓰였다래죠. 그러니 과거를 준비하는 양반들도 훈민정음을 익히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는가 하고 뭐라가 나온 거예요? 동국정운의 편찬 배경과 특성이 나오고 끝이 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버에는 뭐가 나와요? 이렇듯 임금께서는 훈민정음에 관한 일을 몹시 서두르셨다. 훈민정음의 관리들과 백성들 사이에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버에는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죠?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세종의 노력이 나오고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럼 단축키와 완자쌤의 내장 요약을 보고 우리 활동하기 보고서 여기 한번 끝을 내봅시다. 자, 지금 보면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세종대왕의 노력은 첫 번째, 용비어천가는 뭐가 나와요? 조상들의 업적에 관한 시를 훈민정음으로 짓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인해 언문으로 쓴 글이라 하더라도 신라들이 함부로 헐뜯지 못했죠. 여민락은 뭐예요? 용비어천가에 가락을 붙여 만들게 한 음악으로 궁궐잔치 때 연주한 거죠.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는 뭐예요? 훈민정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쉽게 풀이한 거죠. 그리고 낮은 벼슬의 관리를 뽑을 때 시험을 치르게 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동국정음은 조선에서 쓰이는 한자음을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하나로 통일했다는 거고, 높은 벼슬의 관리를 뽑는 과거 시험에 쓰인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완자쌤의 사장 요약을 보면 어떤 소리도 적을 수 있고 배우기 쉬운 문자인 훈민정음이 관리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랬던 세종대왕은 용비어천가를 짓게 했고, 그쵸? 훈민정음 해례와 동국정음의 편찬을 지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어래요. 맞아요. 특히 세종대왕이 직접 시은 훈민정음 해례의 머릿글에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 잘 드러나 있지라고 하고 끝이 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활동하기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나와 있고, 옆에 원숭이부터 좀 볼게요. 주요 내용 정리하기 라고 나와 있는데 각 장에 제시되었던 제목과 사파를 보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야 래요. 각 장에 따라 전개된 주요 사건을 상기하여 정리하되 내용의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정리하도록 해래요. 앞서 읽은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본문의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렴이라고 나와있죠. 1장의 제목은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서 이러고 엉덩이 까고 있는 사람이 나온 거니까 얘 누구예요? 막새죠? 벌목 즉 금지 몰라서 맞으네. 막새가 글자 한자를 몰라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았다 라고도 쓸 수 있고,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때리는 등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이 있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농사짓는 법에 관한 책인 농사직서를 만들었지만 한자를 모르는 백성은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라고 나오죠. 2장에는 뭐가 나와요? 세종대왕의 모습이 쭉 나오네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제목이고요. 예시답안 보면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한강행식도를 만들었지만 한자로 쓰여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쵸?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알릴 것이 있어 방을 써붙여도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읽을 수가 없었다래요. 이 방은 아까 그 벌목금지 뭐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문자를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만들었다. 그쵸? 그 다음에 3장 보면 전하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하고 왠지 최만리 같네요. 상소문 주주주죽 쓰고 있고요. 예시답안으로 신하들이 새 문자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나와 있고, 이에 대해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의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임을 강하게 주장하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4장 보면 이보다 더 쉬운 글자는 없다 이러고 세종이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왠지 이거 용비어천가나 동구정음 같지 않아요? 그쵸? 훈민정음은 비와 바람 소리, 닭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이다. 맞는 말이죠? 훈민정음은 슬기로운 이라면 하루아침에 깨칠 수 있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만 배우면 깨칠 수 있고, 좋게 쓸 수 있는 배우기 쉬운 문자이다 라고 나와 있고 끝이 났네요. 그쵸? 그러면 밑에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이제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 활동하기 한번 보면 2번 보기 전에 옆에 또 원숭이 한번 봅시다. 2번 문제 읽고 원숭이 볼게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백성들의 언어 생활을 1장과 2장에서 찾아보자 라고 나왔는데, 여기 원숭이는 좀 잘렸으니까 책이랑 같이 보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이전에 백성들의 언어 생활을 정리해보는 활동이야 래요. 아, 그렇구나. 이를 통해 글을 몰랐던 당시 백성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래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좋은 책이 있어도 즉 한자를 몰라 읽힐 수 없었다라고 나오고요. 예시답안으로 나라에서 알리는 내용을 글에 써서 보여줘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까막눈이기에 책이 쓸모가 없었다라고도 나오죠. 마지막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 한 권 읽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삶이 있었고, 다음 3번 3장을 바탕으로 세종대왕과 최만리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라는데, 옆에 또 원숭이 보면 세종대왕과 최만리의 주장 정리하기라고 나와 있고, 훈민정음에 대한 최만리와 세종대왕의 주장을 각각 정리하는 활동이야 래요.
세문자 창제를 방대한 조선 신하들의 주장과 이러한 의견에 반박하는 세종대왕의 주장이 대응될 수 있도록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훈민정음이 반포되는데 어떤 시대적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자래요. 지금 최만리가 주장하는 것부터 봅시다. 1000년 이상 내려온 한자를 버리고 따로 문자를 만들어 쓴다면 우리나라에 큰 화가 미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문자를 따로 만드는 것은 옳았게나 하는 짓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쉬운 언문이 널리 쓰이면 백성들뿐 아니라 선비들까지 한자를 쓰지 않게 되어 한자가 사라질 것이다 래요. 오, 그쵸. 주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관리들이 쉬운 언문으로 출세하면 조선은 야만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도 주장한 거 우리 확인했었고 백성들이 억울한 죄를 덮어쓰는 것은 그를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관리들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우리 봤었죠. 이에 대해 세종이 반박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봐봅시다. 세종은 뭐라고 반박해요?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해서 한자를 버리려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 하고 훈민정음은 조선 백성이 이해하기 쉬운 새 문자일 뿐이다 라고 하고요. 신라시대부터 이두를 사용했지만 이로 인해 우리 땅에서 한자가 사라진 거 아니다 라고도 주장했고 새 문자는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할 뿐 아니라 중국의 한자음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가르쳐 백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임금과 벼슬아치의 임무이다 라고 나온 거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마지막으로 보면 한글의 우수성을 언급한 내용을 4장에서 찾아 정리해보자 래요. 지금 우수성에 대한 거 언급한 거 보기 전에 옆에 원숭이 보면 한글의 우수성 정리하기 라고 문제 정리해줬고 4장에 제시된 한글의 우수성을 정리하는 활동이야 래요. 이야기에서 언급된 훈민정음의 특성을 토대로 한글의 우수성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자라고 나오죠. 지금 첫 번째 예시답안은 뭐예요? 어떠한 자연의 소리도 적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훈민정음은 비와 바람 소리, 닭울음과 개 짖는 소리까지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훈민정음은 배우기 쉬운 문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훈민정음은 슬기로운 이라면 하루아침에 깨칠 수 있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만 열심히 배우면 좋게 쓸 수 있는 배우기 쉬운 문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목표활동, 적용활동만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조금만. 자, 목표활동 보면 훈민정음 언해본의 서문을 바탕으로 한글 청제 정신을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이거 읽었으니까 다시 읽진 않을 거고 옆에 원숭이 보면 한글의 청제 정신 파악하기는 1, 3장에 나타난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이를 토대로 서문에 담긴 창제 정신을 되새겨보도록 해 라고 나오죠. 그리고 각 청제 정신에 해당하는 근거를 서문에서 찾아보렴이래요. 또한 앞으로 살펴본 세 가지 창제 정신을 바탕으로 훈민정음의 뜻을 자유롭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래요. 자, 지금 우리 옆에 거 쭉 보고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훈민정음은 두 가지 뜻은 뭐예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체계, 곧 우리 글자인 한글을 이루는 말이란 거고 있고요. 훈민정음을 지은 2번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훈민정음을 지은 뜻과 창제 원리를 및 사용법 등을 한문으로 풀이한 책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훈민정음 언해본은 훈민정음 해례본 가운데 본문에 해당하는 어제 서문과 예의 등을 한글로 풀어서 쓴 책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이거 그냥 보면은 뭐 아까 여기 달라서 한자와 송하지 않는다 이거 다 읽었어요. 자, 1번 봅시다. 윗글에 한글의 창제정신이 드러난 내용을 찾아서 써보자 라고 했는데 자주정신은 어디서 드러나요?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에서 나오고 애민정신은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끝내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일이 많다.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용정신은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쓰길 바랄 뿐이다 라는 부분이겠죠. 옆에 도움말 좀 볼게요. 자주란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 애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고 실용은 실제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2번 보면 1일 활동을 바탕으로 훈민정음의 뜻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게 본문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우리의 문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 꼭 맞는 우리만의 글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활동하기 두 번째 한번 보면요.
다음은 삼강행실도의 언어해본 간행 배경이다래요. 이를 통해 한글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또 원숭이 보면 한글의 가치와 효과 파악하기라고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찬송과 세종대왕의 대화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입장을 축축해보고 삼강행실도의 한글 번역과 한글 창제 동기의 상관성을 생각해보렴이래요. 그리고 삼강행실도의 편찬 목적과 이를 번역하여 백성들에게 배포하려 한 세종대왕의 의도를 한글의 가치 및 효과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래요. 옆에 한번 신화 정찬송의 말부터 읽어봅시다. 삼강행실도를 간행하였음에도 충신, 효자, 연료에 무리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세종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훈민정음으로 삼강행실도를 번역하여 이를 백성들에게 반포한다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연료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래요. 이게 뭐예요? 삼강행실도의 언해본을 간행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삼강행실도를 범민정으로 번역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위에 이유라고 나와 있었는데 한번 쭉 길게 써본 걸 읽어봅시다. 삼강행실도는 유교의 근본 원리를 담은 것인데 한문으로 편찬되어 한자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쉽게 읽지 못하였다래요. 이에 세종대왕은 삼강행실도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한다면 백성이 이를 직접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유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번역하게 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2번을 보면 삼강행실도의 간행 목적과 관련해 한글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 말해보자 래요. 뭐 백성을 도울 수 있다, 뭐 쉬운 말이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겠죠? 예시답안 보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스스로 삼강행실도를 읽고 쉽게 깨닫게 하려는 목적에서 삼강행실도의 언해본을 간행하였다래요. 그만큼 훈민정음은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어서 효용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뛰어났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배우기 쉬운 글자인 훈민정음은 덕분에 백성들은 스스로 책을 능히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 마지막 활동만 남았어요. 적용활동. 적용활동 조금만 힘내봅시다. 적용활동 봅시다. 한글 창제 이후 백성들의 독서 생활에 대해 생각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막 역시 아는 게 힘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양반이 막 뭐래요? 모르는 게 약이건을 막 이래요. 지금 한번 밑에 읽어보면 17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한글 소설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국면, 새로운 면을 맞이한다 이런 거예요. 새책과 반각이라는 새로운 유통 방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래요. 이게 뭐예요? 한글의 새로운 유통 방식이래요. 즉 한글 소설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래요. 유통 방식의 발전 때문에 상업화가 됐구나 라는 거죠. 물론 이전에도 한글 소설을 빌려보거나 사고 파는 방식이 없지 않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진 거래였다라죠. 이전의 유통 방식인 거죠. 이쯤 거리에서 소설을 읽어주면서 돈을 벌었던 이야기꾼 전기수레야니 등장하기도 하였다래요. 그러나 한글 소설이 더 늘어나고 독자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자 이 유통 방식은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라죠. 계속 손으로 쓰긴 힘드니까요. 이때 새롭게 등장한 방법이 새책과 반각이다. 새책이란 전문적으로 책을 벽거 쓴 다음에 이를 대여해주고 돈을 버는 방법이며 반각은 손으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서방 등의 목판으로 판본을 만들어 대량으로 찍어내던 방식을 만든다 래요. 이쯤 되면 출판 시장과 출판 문화가 제법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옆에 원숭이만 보고 한번 갑시다. 원숭이 보면 한글 창제 이후 백성들의 독서 생활 파악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 그래요? 가를 통해 한글 창제의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언어 생활을 추측해 보렴이래요. 또한 나를 통해 한글 창제와 독서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래요. 일단 새책, 반각 등 한자어를 모를 경우 우선 지문을 바탕으로 용어에 대해 이해한 뒤 백성들의 독서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다 읽었어요. 그쵸?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가를 읽고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과 이후 당시 조선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예측해보자 라는데 상제 이전엔 어땠대요? 일반 백성들은 나라의 모든 사안을 양반들을 통해 전달받아만 했는데 한글 창제 이후에는 백성들이 나라 사안을 직접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의식도 성장하였다라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읽고 한글 창제로 달라진 백성들의 독서 문화에 대해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예시답안 보면 한글이 창제되고 전파되자 그동안 노래나 판소리로 전해지던 이야기를 한글로 옮겨 적어 책을 만드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책으로 만들어지자 일반 백성들도 한글로 된 책을 읽으며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한글 창제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떠올리며 당시 백성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신문사설을 써보자래요. 옆에 원숭이 보면 독서를 권하는 신문사설 써보기라고 나와 있는데 한글 창제가 독서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보는 활동이야. 먼저 한글 창제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떠올려보고 한글이 우리의 읽기 생활에 미친 영향을 자유롭게 생각해보렴이라죠. 이를 바탕으로 독서를 권하는 내용의 사설을 써보자래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 한글과 독서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서술하도록 해래요. 우리 예시답안 있는데 이거 어차피 그냥 교과서에 나온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소단원 핵심 오리기 간단하게 보고 끝내봅시다. 자, 우리 아까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본 거부터 나오죠. 갈래는 동화였어요. 성격은 예화적, 예시 들어주고 병렬적, 차례로 제시한다 라는 거고 제재는 훈민정음 즉 한글이고요. 주제는 훈민정음의 창제 및 반포 과정이죠. 그리고 특징은 각 장마다 서술자를 다르게 하여 중심 사건을 서술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한다는 거죠. 자, 구성 단계 한번 보면 1장에는 백성들이 뭐를 몰라 겪는 어려움, 한 글자니까 뭐 글이겠죠, 글. 그 다음에 2장에는 세 글자의 창제 배경과 과정이 나오고 3장은 반대하는 거죠. 훈민정음을 뭐예요? 반대하는 최만리와 이에 대한 세종의 반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4장엔 훈민정음의 특성과 우수성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보면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 보면요. 당대 현실은 어땠대요?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거의 공통된 문제점은 백성들이 글자, 즉 한자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거 이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근데 이랬는데 훈민정음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어요. 최만리는 뭐라고 주장해요? 한자를 버리면 중국으로부터 화가 미칠 것임, 중국이 뭐라 할 것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문자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하는 짓임, 오랑캐나 하는 짓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쉬운 원문이 널리 쓰이면 어려운 한자는 사라질 것임 이랬고 쉬운 원문으로 관리를 뽑으면 조선은 삐릴리의 나라가 될 것임 이래요. 야만이었죠. 야만. 그쵸? 야만 오랑캐의 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억울함은 관리들의 잘못에서 기인했다라고 할 수 있죠. 세종대왕의 반박은 한자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란 거고요. 훈민정음은 조선 백성이 이해하기 쉬운 새 문자일 뿐임이라고 얘기했고요. 신라 때부터 뭐를 썼어도 한자는 사라지지 않았대요. 이두죠, 이두. 그리고 새 문자는 중국의 한자음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도 했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훈민정음의 특성과 우수성 보면은 훈민정음의 첫 번째 특성은 배우기 매우 쉬운 문자임 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말과 딱 맞아 떨어지는 문자임 이라는 게 있고 대부분 뭐를 그대로 적을 수 있죠?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다라는 우수성과 특성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우리 다음에 콕콕 확인 문제 풀어오고서 해설 듣는 걸로 합시다.